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전기 기기 두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중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바로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기자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전기자는요, 바로 유기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는 전기자 철심과 그리고 전기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철심에 권선을 넣어서 감아 주었었죠. 그때 이 전기자 권선법은요, 바로 내가 권선을 철심에 어떻게 감는지 그 방법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은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환상권과 고상권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고상권에서 다시 계로권과 폐로권으로 나뉘게 되고, 다시 폐로권에서 단층권과 그리고 이층권으로 나뉘고, 마지막으로 이층권에서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여기 환상권도요, 뭐 계로권과 폐로권 더 쭉쭉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권선법이 바로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 또 중권, 파권,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 사용하지 않는 이 하얀색 부분들은요,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전기 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권선이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환상권과 고상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상권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 환상권의 환자는요, 고리 환자라고 해서 고리 모양으로 감는 것을 우리는 환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에서 이렇게 철심과 권선이 있게 되는데, 이 환상권은 어떻게 감냐면요, 이렇게 도선을요, 이렇게 쭉 감아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환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권은요, 실제로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 실제로 이 부분이 유기기전력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권선을요,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요, 자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했을 때 이 자속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안쪽 부분은요, 이 자속의 영향을 이 철심에 의해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기기전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뭐 제작이나 수리가 어려워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고상권 또는 북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상권의 고자는요, 한자로 북고자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북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북을 한번 쳐보셨나요? 이 북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북이 생겼죠. 이때 이 북의 옆면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줄이 옆으로 감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권도 똑같아요. 도선이 어떻게 감겨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도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권과는 다르게 옆면으로만 이런 식으로 도체가 옆면으로만 감겨져 있는 권선을요, 우리는 고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권보다 당연히 고상권은요, 이렇게 유기기전력을 이 부분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기전력을 더 얻는다는 이점에 있어서 이 고상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고상권 중에서 이 고상권이 다시 계로권과 폐로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계로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로권은 지금 이 부분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가 있고 이렇게 브러쉬가 있는데, 이때 전기자 권선이 정류자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 권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씩 독립된 권선으로 감겨져서 있는 권선법을 우리는 계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용접을 해서 연결하는 것을 계로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폐로권은요, 여기서 이 폐로권의 폐자는요,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회로가 끝까지 연결돼서 마지막에 닫혀있는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바로 폐회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폐로권도 마찬가지로 정류자에서 연결된 도선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류자 편이랑도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처음 왔던 부분으로 돌아오는 이런
닫힌 회로를 우리는 회로권이라고 하고, 우린 실제로 이 개로권이 아니라 회로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다음 이 회로권이 다시 단층권과 이층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단층권은 슬롯 하나의 코일 변이 들어가는 거고, 이층권은 하나의 홈에 도체가 또는 코일 변이 2개 또는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권선법을 우리는 이층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층권보다 하나의 슬롯에 도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면 우린 유기기 전력을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겠죠. 반면에 이층권은요, 이게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를 똑같이 회전했을 때 더 많은 유기기 전력을 얻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층권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 정류자를 할 때 이 코일 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이 코일 변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도체 수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 이 도체 수는 이 슬롯 내에 들어가 있는 도체 수를 곧 코일 변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코일이라고 하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슬롯이 2개가 있을 때요, 우리가 권선을 이렇게 하나만 쭉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도선을 넣어주고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다른 슬롯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코일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코일에서 실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슬롯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우리는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우리가 이 도체가 자기장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유기기전력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약간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도체가 이런 식으로 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을 이렇게 끊어야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자기장을 옆으로 끊는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우린 이 부분을 코일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코일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코일변이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층권까지 했고요. 2층권에서 다시 나뉘게 됩니다. 2층권에서 중권과 파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권과 파권으로 나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이 중권과 파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요, 뭘 물어보냐면 이 중권과 파권을 비교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권과 파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결선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사실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번 수업에도 결선을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중권과 파권은 어떻게 감겨져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사실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요, 이 관련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잡고 바로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중권은 여러분들이 이 중자가 중첩한다의 중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권은 겹쳐서 권선을 감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병렬권이라고도 하고요. 반면에 파권은 물결 모양으로 권선을 감는다 해서 이 파자가 바로 파도의 파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포인트만 잡고 바로 특징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어서 중권과 파권의 특성 비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병렬회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렬회로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이 중권과 파권을 결선을 해보면 우리가 감겨진 권선을 가지고 회로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그 회로가 병렬회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렬회로수는요, 말 그대로 병렬회로의 수, 그러니까 병렬회로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권은요, 이 병렬회로수는 영어로 소문자 A로 적고요. 중권은 바로 병렬회로수가
발전기의 극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반면에 팍권은요, 병렬 회로수 A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렬 회로수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병렬 회로수는 브러쉬 수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중권에서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브러쉬와 동일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팍권은 병렬 회로수와 브러쉬 수가 모두 2로 동일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 내부 결선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회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중권과 팍권의 결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기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봤어요. 극수는 사극이고요. 그리고 전체 코일 변수는 4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았어요. 극수는 총 N극, S극, N극, S극 총 4극이고요. 전체 코일 변수가 4개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권과 팍권은요, 중권과 팍권이기 전에 2층권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슬롯에 도체수가 총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롯은 총 2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기준을 두면요, 이 하나의 코일변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은요, 유기기전력을 제가 1V다라고 기준을 하고요. 이러한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제가 1A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한번 중권부터 내부 결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린 먼저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극수가 4극이라고 했으니까 병렬 회수는 총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렬 회로가 하나, 둘, 그리고 3개, 4개가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회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총 도체수가 4개니까 이 병렬 회로에 도체 4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도체를 제가 코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코일이 하나의 병렬 회로수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번 팍권을 한번 그려볼게요. 팍권은 병렬 회로수가 항상 2였죠. 그래서 병렬 회로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병렬 회로수가 2개이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이러한 내부 결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병렬 회로수는 2개인데 총 도체수는 4개니까 이 안에 도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의 병렬 회로수에 도체가 2개씩 들어가지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의 코일변이 만들어내는 전압이 1V고 이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가 1A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병렬 회로에서 하나의 코일변에 만들어지는 전압은 여기가 1V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병렬 회로에서 전압은 이 각각의 전압이 전부 다 병렬 회로는 동일하니까 여기도 1V 돼서 이 전체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은 똑같이 병렬 회로니까 1V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전류는 여기가 1A, 여기도 1A, 이곳에 흐르는, 즉 전기자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요, 1A 4개를 모두 더한 4A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권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요. 팍권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에서 1V고 여기도 1V니까 여기는 이 하나의 병렬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1 더하기 1에서 2V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직렬 회로에서 전류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1A, 여기가 1A면 이 전체도 1A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2V, 여기도 2V니까 우리가 이 직류 발전기에서 팍권에서 전체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은 2V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여기가 1A, 여기도 1A니까
1 더하기 1에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 즉 전기자 전류는요 2A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부 결선 한번 그려보았는데, 그럼 전압과 전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는요, 중권을 보시면 우리가 전체 만들어내는 유기기 전력 한번 보시면 중권은 동일한 조건에서 1V였고 팍권은 2V였죠. 그래서 중권이 팍권보다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압 특성에서 전압은요, 중권은 전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팍권은요, 전압이 높은 고전압이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한번 볼게요. 전류는 중권은요, 여기가 1A, 여기도 1A, 1A니까 전체는 4A였죠. 그러니까 팍권이랑 비교했을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그죠? 그래서 이 중권은요, 대전류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팍권은 1A, 총 2A니까 중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류가 다시 적게 흐르는 전류가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도체에서 만들어낸 유기기 전력이 1V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중권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유기기 전력, 그리고 팍권에서 만들어진 전체 유기기 전력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유기기 전력은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부분 대문자 E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코일 변에서 만들어진 유기기 전력을 소문자 E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체 유기기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곱해줘야 하냐? 바로 이 각각의 코일 변의 수를 모두 더한 전체 도체수 Z를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권에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코일변이 만드는 유기기 전력이 1V였고 전체 총 도체수는 우리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 대입해주고 중권의 병렬 회로수도 4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똑같이 1V가 나왔다, 그죠? 그럼 팍권은요, 똑같이 1V 그리고 전체 총 도체수는 4고 병렬 회로수는 2니까 전체 유기기 전력이 2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유기기 전력을 식으로 나타낼 때 바로 여기서 유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병렬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 병렬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요, 이 하나의 코일 변에서 흐르는 전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값을 그냥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전류, 즉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A는요, 이 전기자의 아마추어의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병렬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니까 이 I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전체 전기자 전류 A를 뭘로 나눠주면 되죠? 바로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IA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팍권도 동일해요. 팍권도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요, A분의 I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중권 같은 경우는 이 병렬 회로수가 극수 또는 브러쉬수와 같으니까 P분의 I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팍권은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로 고정이니까 2분의 IA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기기 전력의 불균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유기기 전력의 불균일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병렬 회로는요, 우리가 병렬 회로는 전압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코일변에 만들어내는 유기기 전력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코일변에서 만들어낸 유기기 전력이 2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1V인데 여기서 2V의 유기기 전력을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전압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 병렬 회로 내부를 순환하는 전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우리가 회로에서 이런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면요, 순환 전류는 결국에
순환전류는 이쪽으로 와보셔서 우리가 이 손실을요 i제곱 r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손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손실은요 결국에 어떻게 방출을 하냐, 이런 전기자에서 열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전류는 결국에 손실을 만들고, 그 손실이 열로 만들어지면서 전기자에 과열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과열이 이 전기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권은 이 유기기전력의 불균이 먼저 결과부터 적으면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팍권은 유기기전력 불균일이 만들어질 확률이 비교적 적어요. 왜냐하면 중권 같은 경우는 극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병렬 회로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반면에 팍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극수가 아무리 늘어도 이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로 고정이 되니까 극수가 늘어나도 항상 병렬 회로수는 동일하고, 이 팍권 같은 경우는요 병렬 회로가 2개니까 상대적으로 유기기전력의 불균일이 발생할 확률이 적겠죠. 대신에 중권은 극수가 늘어날수록 병렬 회로가 늘어나니까 이 유기기전력의 불균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유기기전력의 불균일을 막기 위해서 중권 같은 경우는 만약 극수가 4극 이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중권에 균합환이란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팍권은요 이런 유기기전력 불균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러한 균합환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권과 팍권은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특징만 기억을 해 주시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개념 확인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권선법 3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권선법 3가지는요. 첫 번째로 고상권, 회로권, 그리고 2층권이 있었죠. 그리고 2층권에서 중권과 팍권을 사용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상권은 우리가 권선을 철심, 표면에만 감는 권선법이라고 했었고, 회로권은 하나의 권선만 사용해서 감는 권선법, 그리고 2층권은 슬롯의 권선을 2개 또는 2개 이상 감는 권선법을 2층권이라 해서 우리는 고상권, 회로권, 2층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요. 직류기의 다중중권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와 극수 P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권에서요 병렬 회로수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수 P와 동일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시면요 A는 P다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A는 P다라고 골라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하는 게, 우리가 다중중권, 문제에서 다중중권이라는 게 언급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병렬 회로수는 극수에다가 추가로 하나를 더 곱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다중도라고 해서 소문자 M을 추가로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다중도는요 우리가 이전에 아까 내부 결선을 그렸었죠. 병렬 회로를 나타냈는데, 이 다중도는 이러한 병렬 회로가 몇 개가 있는지를 바로 다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도가 2라고 하면요 병렬 회로가 2개가 돼서 병렬 회로수도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들어가면 병렬 회로수가 3개, 그래서 병렬 회로수도 3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아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직류 발전기의 이론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바로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을 만든다라고만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기전력을 유도하는 과정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결과값,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60A분의 PZ 파이 N 또는 암기법 있죠? 60A분의
피자판이라는 결과값만 가지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이 유기기전력이라는 개념은요, 직류 발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중권과 파권에서 전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소문자 E, 바로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에다가 전체 총 도체수 Z를 곱하고 이것을 병렬회로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볼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도체 하나가 만드는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회전기기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니까 이 값은 전부 교류죠. 여기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은 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적으면 V에 B에 L에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값은요, 전부 다 최대 기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도할 때 이 하나,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도요, 최대값이라 해서 이 사인 세타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기전력,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V, B, L. 여기서 V는 도체의 운동 방향,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 길이가 되었죠. 이 각각의 값들을요,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속 밀도를 먼저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속 밀도, 대문자 B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속 밀도는 우리가 밀도니까 전체 면적분의 총, 다시 글씨가 조금 안 예뻐서, 면적분의 총 자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전기자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전기자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전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입체 도형을 평면에 표현하는 그런 전개도로 표현을 했을 때 전기자는요,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이렇게 전개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속 밀도에서 면적은 이 실제 전기자에서 자속을 받는 부분이라 해서 이렇게 옆면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N극이 있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 전기자에서 자속을 받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옆면에만 자속을 받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시면 이 전개도에서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 가로 길이는 이 원의 둘레가 되겠죠. 이 원의 둘레는 우리가 이 파이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의 길이를요, 제가 한번 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L이라고 했을 때 이 높이는 L이 돼서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면적은 2파이 R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속을 구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총 자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바로 극수 P에다가 자속 파이를 곱한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개념도 시험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시험에서요, 이 파이를 여러분들이 전체 자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파이는 한 극당 자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극에서 발생하는 자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극수를 곱해줘야만이 이렇게 N극과 S극 총 극수가 2개인 총 자속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속 밀도를 먼저 구해보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V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V는요, 교재에 뭐라 나와 있죠? 바로 회전자 주변 속도. 회전자 주변 속도.
V입니다. 여기서 이 주변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교재에 물체가 회전을 할 때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먼 바깥 부분에서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기자는요,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전기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도체가 들어있는 가장 멀리 있는 이 부분에서의 이 속도를 우리는 주변 속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를요,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 이 V는요, 2파이 R에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왜 2파이 RN이 되냐?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도체가 있어요. 이 도체가 지금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이 도체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1초 동안에 이 도체가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해볼게요. 1초 동안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면 이때 주변 속도는요, 바로 2파이 R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도체가 한 바퀴 돌 때가 바로 이 원의 둘레만큼 돌기 때문에 1초 동안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한다면 V는 2파이 R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초 동안 이번엔 N바퀴를 돌았다라고 해볼게요. 1초 동안 뭐 예를 들어 2바퀴가 될 수도 있고요. 3바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N바퀴, N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1초 동안 2바퀴 돌았으면 이 N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고, 1초 동안 3바퀴 돌았다고 하면 여기에 3을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속도는요, 이렇게 V는 2파이 R 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N을요, 지금 초당 속도로 말씀드렸죠. 1초 동안 몇 바퀴 도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위는요, 이 N의 단위는 RPS, 즉 초당 회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을 유도할 때요, 여기서 이 N은요, 초당 회전수가 아니라 분당 회전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요,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 공식을 2파이 R은 동시에 가져가고요, 이것을 분당 회전수 RP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자 N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다가 60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단위는 그럼 동일하게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여기서 이 대문자 N은요, 이 대문자 N은 단위가 RP 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60으로 나눠주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1초 동안 만약에 한 번 회전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1회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RPS는요, 바로 1RPS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이번엔 1분 동안 60회전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1분 동안 60회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을 우리는 60 RPM이다라고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분당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초 동안 1회전을 하든 아니면 1분 동안 60회전을 하든 1초 동안 1회전 했는데, 그러면 1분 동안, 즉 60초 동안은 60바퀴를 돈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두 속도가 어때요? 지금 이 두 속도는요, 두 속도는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60 RPM을 대입을 하든 아니면 1 RPS를 대입을 하든 이 두 식도 서로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PM을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똑같아지려면 당연히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RPM으로 나타낼 때 60분의 대문자 N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제 L이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L은 그냥 L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으로 중요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구한 각각의 값들을 전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V는 2파이 R 곱하기 60분의 대문자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 자속밀도 B는요, 우리가 2파이 R L분의 P 총자속 P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L을 곱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전체 유기기전력 E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약분되는 것들을 지워주면요. 2πr은 지워지게 되고 그리고 L이랑 L도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우리가 전체 유기기전력은요. 총 도체수에다가 병렬 회로수를 나누어 준다. 이것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색으로 곱하기 총 도체수 Z를 곱하고 이것을 병렬 회로수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유기기전력 E는요. 60 A분의 P Z 파이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유기기전력 공식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요. 여기서 이 병렬 회로수 A 그리고 극수 P 그리고 총 도체수 Z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변하지 않죠. 이 값들은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다르게 적으면 자, 60A분의 PZ를 그냥 상수, 변하지 않는 상수 K라고 하고요. 나머지 파이의 N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K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재에서 이 K는요. 바로 기계상수다라고 해서 60A분의 PZ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 공식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값은 변하지 않고 그럼 유기기전력은 자속과 회전수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요. 자, 초록색으로 예를 들어서 회전수가 일정하다라고 해볼게요. 회전수가 일정하게 되면요.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속에 비례한다. 이 회전수가 일정했을 때는 이 자속의 증감에 따라서 유기기전력도 비례해서 증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속과 비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반대로 자속이 일정하게 되면요. 자속이 일정하면 유기기전력은 이번엔 회전수와 비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기기전력 공식은요. 앞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출제도 잘 되고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뒤에서도 계속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에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 개념을요. 정확히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무엇이냐?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기자력이 계자의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작용, 우리는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류 발전기가 있어요. 직류 발전기가 있고 먼저 우리는 N극에서 S극으로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요. 앞으로 이 자속을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주자속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자의 주 역할이 뭐였죠? 바로 자속을 만들어서 자속을 전기자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자에서 만든 자속이 바로 직류 발전기에서 메인이 되는 자속이라고 해서 주자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림과 같이 지금 전기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하고 전기자가 회전을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도체가 이곳에 위치를 하고 또는 이곳에 위치를 했다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곳은 전류가 들어가고요. 이곳은 전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곳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 운동 방향이 아래에서 윗방향, 이곳은 위에서 아래 방향이니까 이 자속과 이 운동 방향을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각각 전류가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을 기준으로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전기자 권선은 전부요. 전류가 들어가고요.
자, 모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요. 전류가 모두 나오는 점으로 표시를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하나씩 이걸 전부 다 해볼 수는 없고 하나로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도체를요. 이 전기자 건선의 운동 방향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운동 방향은 지금 이 접선의 방향이죠. 접선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를요.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 하나는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주자속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나 쪼갤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속과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과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벡터를 쪼개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의 합이 이 주황색 벡터의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의 합을요. 이렇게 두 벡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벡터에 대한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점을 이은 벡터가 바로 두 벡터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 빨간색 벡터를요. 이곳으로 옮겼을 때 이 파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 이렇게 쭉 일렬로 이동을 했을 때 두 벡터를 더했을 때 주황색 벡터가 된다. 이렇게 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주황색 운동 방향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 벡터는요. 이 파란색 운동 방향은 이 유기기전력을 만드는데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어때요?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주자속과 파란색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팔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이 도체를 이 분필을 도체라고 했을 때 운동 방향이 파란색 벡터는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자기장을 도체가 전혀 끊지 못하죠. 도체를 끊으려면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장을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끊지 못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주황색 벡터에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요. 바로 이 빨간색 벡터만 이 유기기전력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있고 도체를 끊는 이 방향만 유기기전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은 지금 운동 방향이 모두 빨간색이고요. 나머지 도체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 벡터를 분해했을 때 이곳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을 한번 나타내면 전부 다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체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움직일 때 만약에 도체가 이곳에 위치를 하고 또는 이곳에 위치한다면 이 권선에는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의 운동 방향은요. 여기는 이 방향이 되고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체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운동 방향이 전부 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주자속과 평행하죠. 여기도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도체는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있고 도체가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자기장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권선은 전류가 전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선을 이은 이 축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적 중성축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기적 중성축에 위치한 것을요,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금 이 브러쉬, 이러한 전기적 중성축에는요, 브러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브러쉬가 뭐였죠? 바로 정류자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 이 직류를 외부 회로로 인출해주는 것을 우리는 브러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외부 회로로 인출할 때 브러쉬는요,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기적 중성축에 위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했어요. 계좌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전기자를 회전시켰을 때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를 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전기자 건선의
전류가 흐르면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뭐라고 했었죠? 바로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내가 전류의 방향을 알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우린 이것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곳은 전류가 전부 들어가니까 전기적 중성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은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러분의 네 손가락인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류 발전기예요. 지금 메인이 되는 주자속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기장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장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곳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곳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인이 되는 주자속은 어떻죠? 지금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있었죠.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자속뿐만이 아니라 권선에 의한,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기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직류발전기의 주자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이 방향이죠. 그런데 지금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시계 방향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 방향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 권선의 자속의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이곳은 자속이 더해져서 자속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곳은요, 주자속은 이 방향이고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속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주자속에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속이 서로 상쇄되게 됩니다. 상쇄가 돼서요, 전체 주자속은 작아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곳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곳의 주자속도요,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되고 이곳은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서로 주자속과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전체 주자속은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흘렀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자력에 의해서 계자에서 발생하는 주자속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 우리는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주자속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기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주자속이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자속이 지금 바뀌었죠. 기존에는 계자에서 골고루 나와서 전기자의 자속을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자기력선이 어떻습니까? 더 지금 촘촘하죠. 촘촘하다라는 것은 자속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은 자속이 작죠. 자기력선의 간격이 훨씬 더 넓으니까 여긴 자속이 작고 여기도 자속이 작고요. 여기는 자속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한번 무엇을 알아볼 거냐? 바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직류 발전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지금 교재에 문제점이 1번이죠. 그래서 1번 문제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편자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편자작용. 자, 이 편자작용이 무엇이냐면 교재에 뭐라 적혀 있죠? 바로 자속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자, 지금 이렇게 계자의 자속 분포를 보시면요, 이곳은 자속이 크고요, 이곳은 자속이 작고, 여기는 자속이 작고 크고, 이렇게 자속이 한쪽으로 치우쳤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편자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자작용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전기자 반작용이 없을 때는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이 골고루 나와서 전기자에 공급이 되었는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자속의 분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편자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바로 주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는데 이 주자속이요. 감자 기자력에 의해서 이 전기자 권선에 있는 감자 기자력이란 것에 의해서 이 계자에 발생하는 주자속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주자속이 감소를 하면요. 계자의 주자속이 감소를 하면 우리는 유기기전력 E는요. K, 파이, N이었죠. 자, 그럼 이때 자속이 감소하니까 유기기전력도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도 감소가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기기전력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발전기는 중성축이 시계 방향으로 전기적 중성축이 발전기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반대로 전동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전동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반시계 방향, 발전기와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 발전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중성축이 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발전기가 있고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전기자에 공급받고 있는 이 자속의 분포를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자속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자속이 분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속이 분포가 돼요. 기존에는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주자속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과 수직한 곳에 전기적 중성축이 위치를 했었고 그리고 브러쉬가 그곳에 위치했었죠. 그런데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하고 자속의 분포가 이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적 중성축은요. 이곳과 수직인 이곳이 전기적 중성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도체가 위치를 하면요. 또 이곳에 도체가 위치를 하면 도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 보면 지금 주자속의 분포와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이곳에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전기적 중성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전기적 중성축 방향과 서로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죠. 이게 직류 발전기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전동기에서 실제로 이 방향을 계산을 했을 때 전동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기존에 있는 중성축 부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성축 부근에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전압이 상승해서요. 그 전압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꽃이 발생한다. 불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중성축 부근은요. 기존의 중성축, 전기적 중성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곳에는요. 전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기존에 위치했던 축은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죠. 그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불꽃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불꽃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우리가 전기적 중성축에 브러쉬가 위치한다라고 했었죠. 브러쉬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때 브러쉬가 손상이 될 수 있다. 브러쉬가 손상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요.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만 있냐? 지금 불꽃 발생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그렇지 않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점을 알아봤으니까 해결책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곳에다가 두 번째, 이번에는요, 전기자 반작용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편자작용과 주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서 첫 번째로 편자작용과 주자속을 감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상 권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 권선을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이 보상 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직렬로 연결을 해서 이 전기자 권선에서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서 자속을 서로 상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 권선이 어떻게 설치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이렇게 더 계속 설치가 되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상 권선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이곳은 전류가 모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여기에 보상 권선은 전부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보상 권선은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가 된다라는 거죠.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상 권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보상 권선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전기자 반작용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이 보상 권선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는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상 권선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보극을 설치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앨 수 있어요. 이 보극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보조극이에요. 보조극. 그래서 보조극이 이런 식으로 계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전기자의 보조극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극을 설치를 하고요. 이 보극의 극성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이러한 자속이 이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상쇄시켜서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을 없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극은 이렇게 보상 권선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는데 보극 같은 경우는 서브예요. 제가 보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극 설치는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보상 권선과 보극이 둘 다 보기에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전기자 반작용을 이상적으로 또는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보상 권선을 골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극은 말 그대로 서브, 보조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중성축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중성축이 이동을 하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해서 브러쉬가 손상되는 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축이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요, 중성축이 이동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위치한 브러쉬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린 이 브러쉬를요, 바뀐 전기적 중성축에 그냥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동해 줍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했을 때 바뀐 전기적 중성축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브러쉬를 어떻게 이동하냐? 우리가 구조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죠. 이러한 브러쉬는요, 로커를 사용해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동하게 된다. 자, 그렇게 브러쉬를 이동시킬 때 우리는 로커를 사용해서 이동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면요, 해결책을 보면 이렇게 보상권선, 보극, 브러쉬를 바꾼다라고 나타나 있었죠. 자, 이 내용이 이 문제점과 해결책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은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이제 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기존의 전기적 중성축이 지금 발전기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적 중성축에 권선이 위치한다면 이곳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왼쪽을 기준으로 모두 전류가 들어가고 오른쪽은 모두 전류가 나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건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한번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은 지금 건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때 방향은요,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들어갈 때 여러분의 네 손가락인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은 전류가 모두 나오니까 똑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요, 방향이 이 방향으로 전류가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자 건선에 의한 자기장은요, 결국에 이렇게 같은 방향인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자력을 우리는 앞으로 전기자 기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 기자력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장을 한번 두 가지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주자속과 서로 평행한 방향으로 한번 분해를 해볼 거고요. 반대로 하나는 이 주자속의 방향과 다른 색깔로 이렇게 수직인 주자속과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초록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를 더했을 때 이 주황색 전체 자기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벡터, 이 초록색 자기장은요,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기자력은 결국에 이 메인이 되는 주자속을 서로 상쇄시키는 기자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감자 기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자 기자력. 그래서 첫 번째로요. 지금 여기가 조금 잘못됐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1번. 1번은 바로 감자 기자력입니다. 감자 기자력은 이렇게 주자속과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그러한 기자력이 되는데 이 감자 기자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머지 기자력은 이 어때요? 주자속과 서로 수직이 되죠. 수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교차한다 하여 우리는 이것을 교차 기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이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식의 형태만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나타내면요, 감자 기자력은요, 이 AP분의 Z I A에다가 이 알파의 파이를 나눈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단위는 암페어 턴 퍼 극이 되고요. 그리고 교차 기자력은 앞에는 똑같습니다. 이 AP분의 Z I A에다가 곱하기 파이까지 똑같아요. 파이까지 똑같고 분해, 이번에는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알파와 베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알파는 기존에 위치했던 전기적 중성축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인 전기적 중성축, 그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알파, 이것을요 우리는 알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축과 지금 이 축은 서로 대칭 관계죠.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각도가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자 기자력에 영향을 받는 관계가 있는 거는요, 바로 2알파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감자 기자력은 2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요. 반대로 교차 기자력은 이 2알파에다가 나머지 180도에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베타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베타입니다.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180도인데 여기가 이 부분이 2알파였으니까 이 베타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이 베타는
파이에다가, 그러니까 180도에다가 마이너스 이 알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 기자력은 이 베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르게 적으면 파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 알파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식의 형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AP분의 ZIA가 동일하고 감자 기자력은 파이분의 2알파, 교차 기자력은 파이분의 베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은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 기자력에 대한 식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요, 문제에서 보기가 어떻게 출제되었냐면 이렇게 2가 서로 약분이 되고요. 약분이 되고, 실제 시험입니다. 실제 기출문제는요, A, P분의 Z, I, A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 파이는요, 호도법이죠. 호도법으로 파이는 실제 60분법으로 바꿨을 때 180도니까 이 파이만 180도로 바꿔서 이렇게 앞에 180이 곱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자 기자력이 무엇인지, 교차 기자력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기자 기자력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고득점을 원한다면 암기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까지 알아보았어요. 이 내용은요, 앞으로 뒤에 가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기기 두 번째 수업도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